한때 한반도는 세계 3대 금광을 소유했을 정도로 금부자 국가였습니다. 1864년 흥선대원군이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게 금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광업권을 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발된 금강이 평안북도 운산의 운산금강입니다. 운산금강은 개발 후 40년간 80톤의 금이 쏟아지면서 세계 3대 금강의 지위를 누리기도 했는데, 이 운산금강의 채굴권을 가져간 이가 바로 호러스 알렌입니다. 구한말 선교사로 방한해 조선왕실 고문과 미국 공사 그리고 사업가로 활동한 인물로 고종이 가장 아끼던 미국인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한 직후인 1896년 4월 고종은 그에게 왕비 조카를 살려준 은혜를 갚는다며 운산금강 채굴권을 선물해 미국에게 운산금강 개발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해 11월 금강 개발을 위해 미국 광산기술자 13명이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그 일행에는 아버지를 따라 함께 방한한 엘버트 테일러라는 20대 젊은 청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버트가 한국 땅을 밟은 지 23년 뒤 1919년 그해 조선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 엘버트와 영국의 연극배우였던 아내 메리는 아들 브루스를 얻었습니다. 메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엘버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병실로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그녀의 침대 밑에 종이뭉치를 숨기고는 황급히 사라졌는데, 뒤이어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이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진 종이에 대해서는 항고했습니다. 바로 3.1 독립선언서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버트는 즉시 동생 빌을 불러 신발 뒤축에 종이뭉치를 숨겨 한국을 빠져나가게 했고, 이로써 전 세계 모든 신문에 한국의 3.1 독립선언서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실릴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불행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그가 바로 엘버트 테일러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지 46년 뒤 천문학적인 돈을 모았다가 강제 추방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인물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옛날부터 은행나무골로 불리던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는 엄청난 크기의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일제 식민지배로 수탈당하던 1923년 이 은행나무 옆에는 빨간 벽돌로 지은 서양식 주택이 지어졌는데, 이 주택의 주인은 엘버트 테일러와 그의 아내 메리 테일러입니다. 한때 이 건물은 붉은 벽돌집이나 서양 사람 집 또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불렸었는데, 2017년 8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 주택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 시작했죠. 바로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입니다. 흔히 딜쿠샤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에 살았던 부부에게는 아주 길고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1896년 11월 아버지를 따라 제물포항에 도착한 엘버트 역시 광산기술자였습니다. 알렌이 고종에게 선물 받은 운산금강은 미국 기업에게 전부 매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채굴이 시작됐는데, 현금 100만 원을 담은 상자를 2개씩 등에 실은 소 40마리가 부지런히 광산과 항구를 오가며 돈을 쓸어 담았죠. 1939년 미국 기업이 철수할 때까지 거둔 순이익이 150억 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 광산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운산금강을 채굴한 엘버트도 큰 돈을 벌었는데, 3년 뒤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가 사망한 후에도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러다 직접 금강을 개발한다며 충남 천안으로 떠나 사금광산을 개발했는데, 바로 직산금강입니다. 원래 직산금강은 일본인이 인수해 채굴하고 있었는데, 채굴량이 예상보다 적자 1911년 미국 자본에 채굴권을 팔아 넘겼고, 그 채굴권을 구매한 이가 바로 엘버트 테일러였죠. 그와 그의 아내 메리는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영국 출신의 연극 배우였던 메리 테일러는 인도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 1916년 잠시 일본 요코하마에 공연차 들렀는데, 바다에서 수영하다 익사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해준 이가 바로 엘버트 테일러였고, 메리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호박 목걸이를 선물로 주고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엘버트는 인도로 건너가 메리에게 청혼했는데, 그들이 함께 살기로 한 장소는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사실 엘버트는 한국에서 벌써 20년 가까이 생활하며 한국의 정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스토리가 메리 테일러가 쓴 호박 목걸이라는 자서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가 엘버트로부터 받은 청혼 목걸이를 책 제목으로 한 호박 목걸이는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서울살이를 한 기록을 담은 책인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서울에서 살던 어느 날 키우던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던 메리는 개가 갑자기 지나가는 한국인의 소매를 물어뜯어 당황했습니다.
개에 물린 노인도 그녀도 모두 당황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들이 그녀에게 모여들더니 개털 주시오, 개털 주시오를 외쳐댔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여름철에는 개를 보신용으로 먹기 때문에 개 가죽을 벗기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도망쳤죠. 사람들은 집까지 쫓아오며 계속해서 개털 주시오, 개털 주시오를 외쳐댔고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반려견이 이 포악한 무리에게 죽을까봐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 브루스가 사람들에게 개털을 잘라주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절을 했고 브루스 역시 그들에게 맞절한 후에야 물러났습니다. 나중에야 조선에는 개에게 물린 상처에는 그 개의 털을 태워 상처에 발라야 낫는다는 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한국에 살며 그녀는 일제의 만행을 전부 목격했고 그에 대한 기록이 전부 책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이 장례식을 통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면 큰 착각이다. 자기 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침통하게 지켜보는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증오와 절망이 가득했을 것이다. 만세운동이 실패하고 수천 명이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자유의 마지막 상징이던 황제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출산 후 병실에서 3.1운동을 목격했고 고종의 장례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호박 목걸이에서 그녀는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간간히 비명소리와 총성이 들렸다. 만세, 만세하고 외치는 커다란 함성이 계속됐다. 만세, 그 소리는 거의 포효와 같았다. 그녀의 남편 엘버트 테일러는 메리가 출산하기 전 고종의 장례식을 취재할 기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UP통신원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의 조선 통신원들은 자신의 사업을 하며 부업으로 기자 일을 했는데 브루스가 태어나던 날, 그러니까 3.1운동 하루 전 2월 28일에 이미 엘버트는 UPI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는 막 아이를 출산한 메리를 만나러 세브란스 병원으로 왔다가 침대 아래에서 독립선언문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아들을 처음 만난 것보다 그 문서를 발견한 것에 더 흥분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즉각 동생 윌리엄을 불러들여 독립선언문을 신발 뒤축에 숨기고 한국을 빠져나가도록 했고 윌리엄은 이를 도쿄에서 전 세계로 타전시켰습니다. 한국의 3.1 독립선언서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한국의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보도한 이가 바로 엘버트인 겁니다. 어쨌든 외신들은 이를 토대로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다, 한국 전체가 움직인다, 한국인이 평화적으로 저항한다 등으로 3.1운동을 보도하게 된 것이죠. 독립선언문을 성공적으로 전한 후 엘버트는 다른 통신사의 제안을 받아 제암리 학살 사건을 취재하게 되는데 바로 AP통신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를 통해 해외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벽안의 외국인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이들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941년 말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진 일본은 조선 땅의 외국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엘버트 역시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일본 경찰에 끌려갔다가 서대문 형무소 근방 감리교 신학대학에 감금되고 메리는 행촌동 딜쿠샤의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 기간 그녀는 일본 경찰의 조롱과 감시를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개 사료로 죽을 써 먹으면서 이 상황을 견뎌냈다고 하죠. 엘버트가 감금되자 메리는 UPI 통신원 경력이 문제될까 염려해 그의 기사가 담긴 책을 전부 불태워버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도산 안창호 등의 한국인 독립투사들이 3.1운동을 보도한 외신을 모아둬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제는 1942년 5월 엘버트 부부를 미국 송환선에 실어 한국에서 영구 추방시켜버렸습니다. 미국으로 추방된 후에도 엘버트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메리는 이 내용을 책에 쓰고 있습니다. 우린 추방당한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어. 매일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 엘버트는 태평양 너머에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집에 있다고 늘 얘기했단다.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죽거든 자기의 죄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지. 힘들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잡았는데 엘버트는 그날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단다. 난 엘버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렵게 한국으로 떠나는 미국 군함을 얻어 탔어. 그리고 저 아래 한강에 보이는 양화진 묘지에 엘버트를 묻었지. 2016년 2월 28일 딜쿠샤에서 태어난 브루스의 손녀 제니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브루스의 재를 딜쿠샤 은행나무 밑동에 뿌렸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이 깃든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의 딜쿠샤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엘버트 가족의 아름다운 시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딜쿠샤는 종로구 행촌동에서 원형을 보존한 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혹 종로에 갈 기회가 되시거든 딜쿠샤에 한 번쯤 들러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엘버트 가족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